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백신 개발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백신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앞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 최초로 한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기구 국제백신연구소의 제롬 김 사무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내과 및 약물 등의 분야에서 특히 유명한 예일대 의대 출신의 백신 개발 전문가이자 국제백신연구소의 3대 사무총장인 제롬 김은 앞으로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리게 될 백신 생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참여해 세계적인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는 통합 백신 개발 프로그램 코박스에서는 내년 말까지 약 20억 병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 물량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전선에서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의료진 등 고위험군의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되고, 현재 6개의 팀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그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모더나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죠. 물론 이렇게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함과 동시에 직접 백신의 생산도 맡을 수 있지만,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많은 부분을 위탁 생산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 등의 국가에서 위탁 생산할 수도 있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고려해 첨단 기술로 유명한 한국의 백신 생산을 맡기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죠. 특히 의약품 위탁 생산 부문에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노바백스와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한국 기업들을 가리키며 김 사무총장은 백신 생산 능력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강조하며 끊임없이 극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며칠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에서 300명대로 나오면서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 역시 17,000명을 훌쩍 넘기며 지난 대구 신천지 교회발 감염 확산 사태 때보다 잘못하면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은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총 확진자가 584만 명을 넘겼고, 캐나다는 12만, 멕시코는 55만, 콜롬비아가 53만 명 이상으로 보고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심각성이 통계 수치에서 그대로 전해지는데, 멕시코 아래에 위치하면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국경을 이루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총 인구가 약 1,800만 명인 나라 과테말라에서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며칠간 평균 1,000명대로 발생하면서 총 확진자가 무려 67,8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확산이 심각한 편이죠. 심지어 과테말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고된 통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는 그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르는 상황의 과테말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의 과테말라에서도 하나하나의 온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사례가 최근 소개됐죠. 지난달 27일 AP통신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자 많은 관심을 받으며 뜨거운 화제가 됐던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27세의 학교 교사 헤라르도 익스코이 씨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수업이 집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개인 사비를 털어 중고 성인용 세발 자전거를 구입해 수업 자료를 싣고 직접 학생의 집으로 찾아가 학습을 제공하는 일명 이동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구매한 성인용 세발 자전거에 수업을 위한 화이트보드를 비롯해 오디오 수업을 위한 소형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고,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비닐을 씌운 채 익스코이 씨는 한 학생당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하면서 학생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1대1 이동 수업을 진행해 짧지만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서부 지역 산타크루스 델키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교사 익스코이 씨는 자신의 많은 학생들이
다소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온라인 수업의 필수인 앱을 깔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자발적으로 이동 수업을 진행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있어 소중한 학교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과테말라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교육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일이 터져 주변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 화제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들에게 뽀통령으로 통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그리고 그 유명한 버스 캐릭터 꼬마버스 타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과테말라에 출격한 것은 지난 4월부터 방영하고 있는 뽀로로로 특히 주말에 공영방송 과테비시온에서 나오는 뽀로로는 18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아이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의 인기에 이어 이번에는 꼬마버스 타요가 과테말라에 상륙하는데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현지의 최대 방송그룹인 차핀TV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9시라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차핀TV의 편성 책임자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편성을 두고 타요와 같은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경우 아이들에게 재미도 주지만 동시에 교훈적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황금 시간대에 편성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서도 아이들이 뽀로로나 타요를 시청할 때만큼은 부모님들이 조금은 쉬었다 갈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과테말라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도 한국을 집어넣어 큰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에 의하면 올해부터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무려 64페이지에 걸쳐서 수록했는데 그 예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별주부전, 의좋은 형제, 해님 달님, 흥부놀부, 단군신화 등의 내용이 중학교의 경우 한글, 한복, 한식,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 등 한국의 전반적인 것들 심지어 산티아나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테말라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규교육 과정에 한국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한국 전래동화를 통해 우애와 효,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경제 성장 과정 등을 배워 경제 선진국이자 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에 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중미의 과테말라가 한국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선 과테말라의 기에르모 카스티오 부통령의 한국 발악기가 작용했습니다. 올해 초에 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받아 과테말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죠. 기에르모 카스티오 부통령은 상공회의소 의장, 직업훈련대학 총장, 노동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특히 직업훈련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수차례에 걸쳐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졌고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과테말라의 3대 지원국이라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과테말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과테말라 부통령실의 주도하에 한국의 코이카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맞아 2020 과테말라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청년 인재를 발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과테말라 미래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류재단 코이카와 과테말라 정부의 협업은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해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 코이카의 지원을 기반으로 경찰교육센터를 건립해 한국에서 파견한 경찰 교원이 현지 치안과 관련해 범죄 대응 체계 구축과 경찰 행정의 선진화 등의 한국의 선진 교육을 제공해 현지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심각해지는 최근에는 이 경찰교육센터를 경찰청의 통합상황본부로 활용해 유용하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코이카는 세계 식량 계획 WFP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과테말라의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봉쇄령이 내려진 지역의 이동 제한으로 판로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에 닥친 농가를 돕는 취지로 지역 농산물을 선물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으로 프로덕토 차핀 파라 차핀스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과테말라 사람을 위한 과테말라 제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가진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감성을 건축에 접목해 한국인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도쿄대 박사 출신 한국인이 중국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한중일 건축가로 구성된 건축설계 사무소인 플랫 아시아의 정동현 대표다. 인공보다는 자연과 전통, 서양보다는 동양, 돈보다는 사람의 건축에 가치를 두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소 특이한 건축가다. 하지만 독일 디자인 어워드 위너상,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 은상, 중국 디찬 디자인 어워드 금상, 중국 건축학회 건축 창작상, 독일 아이코닉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상, 한국 건축가 협회 선정 100인의 건축가 등 그가 받은 상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대표작은 상상을 가능으로 만든 네이멍구 구부치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중국 샹사완 사막 로토스 호텔이다. 그는 중국의 유명 건축가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던 이 프로젝트를 과감히 맡았다. 하지만 난관은 끝이 없었다. 일단 40도씨가 넘는 사막에는 대규모 건축 사례가 드물었고 시공을 위한 물과 전기, 자재를 운반할 도로도 없었다. 그리고 모래밭이라 안반을 찾아 건물을 고정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알성의 전환이 필요했다. 건물은 콘크리트로 짓는다는 상식에서 탈피해 강판 구조를 활용해 모래의 기초를 쌓고 사전에 제작한 초경량 철골 구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10년여에 걸친 끝에 호텔을 완성했다. 이 리조트 호텔은 400개 객실에 실내외 수영장과 공연장까지 갖춘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연상시켜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정동현 건축가는 건축이 자연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사막 위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배웠던 서양식 건축 시스템을 버리고 자연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최근에 추진한 스촨성 판다밸리 리조트 또한 판다 보호 산림구역임을 고려해 한옥지붕 처마의 이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국 건축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처럼 중국 건축계에서 주목받는 정동현 건축가는 한양대 석사 과정을 거쳐 도쿄대에서 건축으로 박사 학위를 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도쿄대에 가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제자이자 이소자키 아라타 밑에서 일을 하면서 아시아의 거장들이 전세계를 상대하며 건축 설계를 하는 방식을 배웠다. 그런 그가 중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중국에서 꿈을 실현해보자는 도쿄대 박사 과정의 중국인 동기생 제안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2004년 8월 도쿄대도 다른 일본인 동기도 합류해 베이징의 UAA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만들었다. 정동현 건축가는 정말 맨땅에다 헤딩이었죠. 반년 동안은 일이 전혀 없다가 충칭 국가의료센터 건축 현상 공모에 당선되면서 실력을 보고 찾는 중국인 고객들이 생겨났죠. 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가 커지면서 2010년 동기들과 회사를 분리해 지금의 플랫 아시아를 차리게 됐다. 정동현 건축가가 독자 사무실을 차린 이유는 아시아의 현대 건축을 찾아야겠다는 사명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배운 게 서양 건축이다 보니 설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나 중국 등의 건축 지혜를 반영해 서방이 아닌 동방의 건축을 구현하자는 걸로 제 컨셉을 잡았주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해 선조들이 자연과 융화되도록 짓는 게 건축 스타일이에요.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도나 감성이 한국인 DNA에 내장돼 있고 제가 일하는데도 발휘돼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정동현 건축가는 중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다. 한 해에 수십 차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연까지 나간다. 그는 건축은 그 사회의 시스템, 트렌드, 문화, 정치적인 것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건축하려면 일단 중국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언어가 돼야 하죠.
건축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인문학적 감성과 더불어 자연과 하나 되는 DNA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덧붙였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에 이어 투명 OLED도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실 차량 내 윈도우형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명 OLED는 OLED의 자발광 특성에 따라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투과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항공기, 지하철 등 모빌리티 고객사는 물론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차에 탑재된 55인치 투명 OLED는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정보, 위치정보, 지하철 환승정보, 실시간 항공편 정보 등 교통정보를 비롯해 일기예보, 뉴스 등 생활정보 서비스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철도 업체 및 열차용 글래스 업체들과 협력해 주요 지역 지하철의 투명 OLED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프레시언트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4년 49억 3,3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창호 LG 디스플레이 TV 사업부장 부사장은 투명 디스플레이의 쓰임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LG 디스플레이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컴퍼니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LG와 삼성이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디스플레이들을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OLED 따라잡자 TV용 디스플레이 종일 손잡았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TV용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중국의 TCL CSOT와 일본 JAOLED 지분을 인수하며 투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차세대 생산 기술인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TV용 대형 패널은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어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점 중이다. 이미 LCD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리더십을 내준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OLED 분야에서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으로부터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JAOLED는 최근 중국의 TCL CSOT와 자본 및 비즈니스 제휴를 맺고 TV용 대형 OLED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JAOLED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TCL CSOT가 인수하고 이를 통해 JAOLED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자금 조달 규모는 200억엔이며 TCL CSOT는 JAOLED 지분 10.76%를 확보하게 됐다. JAOLED는 2015년 1월 일본 정부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재팬 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OLED 전문 기업이다. TCL CSOT는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은 세계 3위 TV 생산업체 TCL을 모기업으로 둔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다. 이번 협력을 통해 JAOLED와 TCL CSOT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TV용 대형 OLED 패널 공동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화 합물을 진공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기판에 뿌리는 진공중착 방식의 OLED 패널 생산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잉크젯은 방식은 액체 상태의 소재를 노즐로 기판 위에 분사해 만드는 것이다. 진공중착 방식의 복잡한 공정과 유기화 합물 재료 손실이 줄어 양산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수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잉크젯 방식의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 일본의 JAOLED다. JAOLED는 지난해 11월 잉크젯 방식의 5.5세대 OLED 패널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협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올레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부문은 중국이 석권했으나 올레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89.9%로 9.3%에 그친 중국에 크게 앞섰다. 응용 제품별로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중소형 올레드 패널 시장은 한국 점유율이 88.7%였고 TV용 대형 패널은 99.3%에 달했다. 특히 중소형 올레드 패널의 경우 중국에서 BOE, CSOT, 티안마 등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TV용 대형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 업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패널 시장에서 기존의 LCD 기술을 포기하고 희귀 방식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힘을 합치면서 우리나라의 올레드 경쟁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LCD를 중국에 내준 것처럼 올레드 분야에서도 한국이 기술 리더십을 잃을 경우 전자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LCD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내준 이후 올레드로 서력을 꿈꾸고 있는 일본과 LCD를